저번 시간에 이제 드디어 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도입이 시작됐었죠. 그래서 원래는 훨씬 더 수학적인데 그걸 이제 다 쫓아가는 건 힘들기 때문에 그 나와 있는 결과에 이제 설명을 이렇게 일부러 맞춰보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하나 생각을 했냐면 아주 간단하게 전자 하나. 그 전자 하나가 있을 때 그 하나가 뭐 아주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꼴랑 1차원. 그래서 뭐 차원을 디멘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원을 줄여서 1D 이렇게 쓴 거야. 그때 그냥 왔다 갔다, 뭐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게 그냥 X축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전자에 대한 무엇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요 녀석의 물질파.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파이 x라고 하는 녀석, 이 파이 x라고 하는 녀석, 이게 그 물질파를 나타내주는 함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해당 입자의 물질파를 나타내주는 함수, 그걸 이름하여 파동함수. 영어로는 뭐라고? 파동함수, 영어로는 웨이브 펑션. 그래서 걔를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파이 x로 표현한 건데, 그 파동함수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수리적으로 살짝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두 번 미분했더니 어떤 상수가 앞에 튀어나오고 다시 원래 꼴로 돌아오더라. 이런 거 기억하죠? 그런데 이 경우 이런 식으로다가 이거 여기 제곱이 빠졌구나. 이렇게 그 x 변수로 두 번 미분한다라고 쳤을 때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어떤 상수가 튀어나오는데 이놈의 상수, 이게 바로 뭐다? 운동 에너지였다. 요 얘기까지 했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연결을 지으면, 이제 이 입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입자가 여러 개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 개. 그 입자가 여러 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게 꼭 전자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전자가 아닌 어떤 입자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런 게 몇 개? 여러 개. 여러 개.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자, 오직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겠지만 여러 개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상호작용이 나타납니다. 상호작용 영어로? 역시 오바마. 좋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interaction. 근데 interaction이라고 하는 건 그냥 번역이죠, 번역. 그러면 상호작용의 뜻이 뭐예요, 뜻? interaction은 번역일 뿐인 거고, 뜻은 뭐예요, 뜻?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이에요, 상호작용이란.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란 일상생활에서 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한중일 세 나라가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물체와 저 물체가 이렇게 뭐 어떤 물체가 어디를 지나가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했다, 뭐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일상에서 쓰는 말인데, 사실 저 상호작용이라는 말 뜻을 쉽게 풀었으면 서로 영향을 준다. 좋아요. 그것도 나쁜 표현 아니에요. 근데 아주 직관적으로 그 뜻을 바로 알려주는 거. 해석. 바로 인력과 청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력과 청력을 한꺼번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보다 인력이 있을 수 있다, 청력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면 뜻이 훨씬 더 명확하죠. 무슨 뜻이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전자뿐 아니라 여러 입자가 여러 개가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지들 사이에 뭐 서로 땡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한꺼번에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그 상호작용이 나타난다면 1. 바로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거제도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3장 수업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이 4장 끝나고 5장으로 넘어가는 거고, 거제도에 3장 수업을 할 건데 3장 내용도 억수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 3장 내용에 그 위치 에너지 얘기가 있을 테니까 그때 꼭 공부를 하시고, 알겠죠? 자, 위치 에너지 영어로 들어는 봤지, 대신 그런데. 바로 포텐셜이라고 하지. 포텐셜이라고 하지. 그러면 저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위치 에너지가 역시나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위치 에너지는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위치 에너지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인력, 청력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위치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수업에 조금 더 수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건 금방 알아들으려면 인력, 청력이 나타내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처럼 전 우주에 아무것도 없고 얘 하나 있다. 그럼 위치 에너지는 얼마? 전 우주에 아무것도 없고 얘 하나 있다. 그럼 위치 에너지 얼마? 0이라고요. 왜? 혼자 있을 때는 인력 청력이 있어 없어요? 혼자 있으면 인력 청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도 0인 거예요. 요럴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게 여러 개 있다고 치자. 그럼 그들 사이에 밀거나 땡기는 상호작용이 생길 거고 그 덕에 뭐가 나타난다? 위치 에너지가 나타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뭐를 하나 정해주느냐? 브루브루브루바 V라고 하는 녀석을 도입해보자. 자, V가 뭐냐? 위치 에너지 연산자입니다. 위치 에너지 연산자입니다. 자, 연산자라는 말 저번 시간에 처음 도입을 했었는데 연산자 영어로 오퍼레이터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연산자라는 계산 방식이 양자역학에서 활용하는 아주 독특한 계산 방식이에요. 표현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만 해도 일주일 내내 수학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할 수는 없으니까 양자역학에서는 저런 말을 쓰나 보다 정도만 인식을 해둡시다. 자, 그럼 얘는 뭐냐면 파동함수 으로부터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계산 방식입니다. 계산 방식입니다. 그런 계산 방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오퍼레이터, 우리말 번역은 연산자. 그런데 이 계산 방식이 어떤 식의 계산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꼴의 계산 방식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한다거나 혹은 적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렬식으로 표현한다거나 하는 그렇게 조금 복잡한, 수리적으로 복잡하게 표현되는 계산 방식이 보통 연산자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연산자가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냥 대표해서 V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 그리고 이때 이 P 이거는 바로 연산자 계산으로부터
구해 놓은 위치 에너지 값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들을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짜잔.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게 뭐라고? 요게 파이라고 표현된 얘가 이게 바로 웨이브 펑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V 이게 바로 위치 에너지 연산자. 이 P 그게 바로 계산되어 나온 위치 에너지. 아시겠죠? 위치 에너지. 이런 꼴의 표현을 뭐라고 부른다?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만 아시겠죠? 그렇죠? 좋아. 그러면 우리는 저번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이 앞쪽이 뭐라 그랬어요? 요런 식으로 어떤 상수를 곱해 가지고 설라문에 그 변수로 두 번 미분을 하는, 자, 요런 계산 방식을 미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미분을 지금 몇 번 하고 있어요? 몇 번? 두 번 미분하고 있죠. 두 번 미분하고 있는 이런 방식을, 이걸 저번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 운동 에너지 연산자라고 했었죠. 이게 운동 에너지 연산자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 연산자를 연산을 해주면 그 파동함수 앞에 무슨 상수가 땡꽁 하고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운동 에너지라고.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에너지는 벡터입니까? 스칼라입니까? 에너지는 방향이 없죠. 그렇죠? 즉,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체 에너지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개별적 에너지를 단순히 뭐 하시면 돼요? 어차피 방향이 없으니까. 그냥 더하기 하면 끝입니다. 아시겠어요? 전체 에너지는 개별 에너지의 합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운동 에너지. 이것은 위치 에너지야. 더하면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거 이 두 개의 수식을 더해라. 자, 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자, 나온 김에 역학적 에너지 영어로. 이거 은근히 아무나 아는 단어예요. 은근히 편하게 알 수 있는 단어인데, 정답. 미케니컬 에너지입니다. 근데 설마 이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서 잘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하는데, 미케니컬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자, 근데 역학적 에너지 아시다시피 뭐 더하기 뭐?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 더하기 이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쟤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요렇게. 짜잔.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운동 에너지 부분하고 위치 에너지 부분을 그냥 단순히 더하기로 연결한 겁니다. 어차피 전체 에너지는 그냥 단순 합이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잘 보시면은 이것도 사실 계산이 완성되고 나온 어떤 숫자일 뿐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개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다? 요렇게.
짜잔 이렇게 묶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오, 그럼 여러분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역학적 에너지인 것이지.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묘한 표현을 하나 쓰는데 이게 수학자들이 되게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표현 방식이 이상해서 수학자들은 이 시각적 대칭성, 무슨 성? 시각적 대칭성에 아주 큰 의미를 둡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걔가 무슨 의미인지보다 시각적으로 수식의 대칭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두 표현을 요 단순히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걸 수학자들은 어떻게 많이 표현하냐면 요렇게 요거 두 번 미분하라는 표시잖아요. 그리고 얘는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는 계산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수식으로 나타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따로 묶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파동함수가 연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 방식은 뭐냐면 파동함수가 있는데 그 녀석에다가 두 번 미분을 해서 상수배를 하고 그 다음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연산을 또 해서 더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수학자들은 요런 꼴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가 뭐냐? 얘가 바로 역학적 에너지겠지. 바로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만 내시겠죠? 그리고 이때 이걸 더 추격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 수식이 이거고 이 수식이 이건데 최종적으로 이 표현으로 축약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걸 보면은 머릿속에서 이걸 떠올리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축약한 이 표현에서 난데없이 등장하고 있는 표현 보이죠? 바로 여기에 있는 H 보이세요? H 보이세요? 이 H는 뭐를 대신해서 치환해서 쓴 표현이겠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치환해서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면 아까 요 두 번 미분하라고 하는 건 무슨 연산자였어요? 두 번 미분하라고 하는 계산 방식은 운동 에너지 연산자였죠? 운동 에너지 연산자잖아. 그리고 여기 V라고 하는 건 무슨 에너지 연산자였어요? 위치 에너지 연산자잖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 연산자에다가 위치 에너지 연산자를 더한 걸 H라고 쓴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에너지 연산자겠어? 얘는 무슨 에너지를 구하라는 계산 방식이겠어? 바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는 계산 방식이겠지? 그래서 얘 이름은 뭐가 된다? 역학적 에너지 연산자가 됩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 연산자에다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그 유명한 해밀토니언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자, 앞에 대문자로 쓴 걸로 보아 누구 이름이겠어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쪽 업적을 쌓은 그 고전 파동력학 쪽의 업적을 쌓은 물리학자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 이름을 따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파동함수로부터 그 대상의 역학적 에너지. 요거. 역학적 에너지를 알게 해주는 계산 방식. 무슨 말 알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거를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한다. 뭐만 알겠죠? 알겠니?
저기 라비 알겠죠? 그렇지. 저기 무아띠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죠. 그렇지. 오케이 됐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뭐 이런 내용은 처음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숙지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을 우선은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표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이후에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연산 방법, 이수식. 그래서 얘를 지금의 제목인 슈레딩거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슈레딩거 이쿠에이션은 최종적으로 이 꼴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양자역학을 배우면 저번 시간 이제 내가 뭐 알갱이가 있는데 이놈의 물질파가 나타나는데 그 물질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물질파를 표현해 줄 수 있는 파동함수를 삼각함수로 잡고 그 삼각함수를 막 한 번 미분해보고 두 번 미분해보고 해가지고 이런 성격이 있네 뭐 이렇게 찾아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상태에서 그냥 오퍼레이터 연산을 하는 미분 방정식을 풀어요.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어떤 해로 파동 방정식을 규정을 한 다음에 그 파동 방정식의 의미가 해당 입자의 물질파를 표현해 줄 수 있구나 라는 걸 역으로 도달해요. 실제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까지 가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뭐 아직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나와 있는 결과로부터 이렇게 뭐 이런 거를 파동 방정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나보다라고 짐작을 해보라 이런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될 오비탈 공부를 하게 될 오비탈이라는 것도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처음 해낸 생각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좋아. 됐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썼죠? 그 다음 간단한 내용이니까 슬쩍 또 하나 언급할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중에 요 말은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의 라비? 이거 우리말로 뭐야? 인투이션. 우리말로 뭐야? 저번 시간 수업 봤어요? 안 봤어요? 라비 진짜. 좋아. 무아띠 이거 우리말로 뭐야? 이거 우리말로 뭐야? 그래요? 좋아. 엘로이 우리말로? 직관이라고 했죠. 직관.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파동 방정식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5.1이고, 그 다음 5.2.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파이라고 표현된 함수 이름이 뭐였어요? 파이라고 표현된 함수 이름이 뭐였어요? 파동함수, 웨이브 펑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뭘 해볼 거냐면 두 번째는 요 파동함수 요게 어떤 성격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이게 이제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영어로 표현하면 요거예요. 자, 쓰시고 뭔 말이냐.
자, 여기에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a system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연구 대상이요. 그 다음에 fully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fully. 뭐 가득 찬이라는 말도 되는데 보통은 어떤 뜻이 더 많냐면 완전히. 완전히. describe는 뭐예요? describe. 설명해 주다. 묘사도 설명이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듯 설명하는 걸 묘사라고 하죠. 그러면 저 단어, 저 뜻 알면 문장은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다? 파동함수는 내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 모든 연구를 하려고 하는 대상의 모든 정보를 설명해 준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구 대상의 모든 물리적 정보. 그 물리적 정보에 뭐가 있을 거냐? 뭐 위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운동량이라거나 아니면 에너지라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물리적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 대상의 모든 물리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 누가? 파동함수가. 파동함수가. 그래서 파동함수를 수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 대상이 여러 물리적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게 파동함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고요. 두 번째, 이 파동함수는 짜잔, well-defined function입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well-defined function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well-defined function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잘 정의된 함수라고 번역하죠. 뜻이 뭐예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잘 정의된 함수의 뜻이 뭐예요? 뭐 아주 뭐 또 이렇게 수학적으로 뭐 정의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실용적으로 의미가 뭐냐? 바로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런 걸 well-defined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자, 미분 가능하다. 이미 그 말 안에서 연소함수란 얘기입니까? 불연소함수란 얘기입니까? 연소함수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수리적으로도 연소함수가 편해요? 불연소함수가 편해요? 수리적으로도. 연소함수가 당연히 편하죠. 그런데 그놈의 미분을 무한정할 수 있대요. 무한정. 그럼 이 말은 연소함수의 모양 역시 어디가 막 퍽 튀어나오고 막 이상하게 막 팍 튀고 짜가지고 막 이런 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없이 함수 자체가 되게 유연하게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하는 이런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뭐 연소함수여도 예를 들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데서 미분할 수 있어요? 미분 못해요? 이런 데서 미분 못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첫 번째 미분은 가능하겠지만 두 번째 미분부터는 불가능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아니라 함수 자체가 이렇게 부드럽게, 아시겠어요? 커지건 작아지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도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 well-defined function이라고 해요. 그러면 well-defined function으로 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리적으로 편하게 다루기 위함이겠죠? 왜냐? 이렇게 단순하게 썼지만 이 계산 방식은 편하게 써요? 억수로 복잡하게 써요? 조금만 까뒤집어 놓고 보면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함수 자체가 편하게 다룰 수 있는 함수가 아니면 이게 계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동함수는 기본적으로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함수들에는 어떤 함수들이 있을 수 있냐면요. 예를 들면은 다항함수. 자, 다항함수 무한번 미분 가능합니까? 0이 될 때까지 미분 가능하죠. 그렇죠? 그다음 삼각함수. 무한번 미분 가능합니까? 무한번 미분 가능하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 무한번 미분 가능합니까? 네. 미분 아무리 해도 원래 꼴로 돌아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된 게 바로 뭐다? well-defined function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동함수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곱하기나 더하기 등등등으로 엮여 있는 함수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 5.2에 1, 2, 하나 요거 하나 씁시다. 세 번째. 얘는 이 파동함수는 짜잔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파동함수는 0으로 수렴합니다. 뭐 할 때?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여기에 R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바로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를 얘기합니다.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 그러면 핵과 전자가 있는데 둘 사이 거리가 무한정 멀다. 무한히 멀다는 얘기는 그 전자가 핵과 이제 더 이상 관계한다는 얘기입니까? 무한하다는 얘기입니까? 핵이 있는데 전자가 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 전자는 이 핵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겠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겠죠? 그럴 때 파동함수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규정을 해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전자가 핵에서 무한정 멀어질 경우 파동함수는 항상 0으로 수렴해가는 형태로 파동함수가 구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썼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다음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느냐? 그 내용부터 한 1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내용이 끊어지기 때문에 끊어야 되겠습니다.